2018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윤리학 사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마이맥 사회탐구 강사 임정환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계속 회자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난이도는 결국 등급 컷에서 보여지는데 요번 윤리학 사상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비교하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뭐 딱히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문항을 몰랐고 헷갈렸고 어떤 선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들 또는 총평에서 숨겨지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겪었던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숨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거고 자기가 쉬웠다면 쉬웠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요. 조금 촬영이 늦어서 이틀 정도가 늦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림픽 종강할 때, 즉 구평전 직전 커리 종강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평을 보고 난 다음에 절대로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 같으면 그날 흔들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부터는 냉정을 좀 되찾아라. 근데 이제 냉정을 되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른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른이겠죠. 어른이지만 저도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상황에 대한 인정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뭐 그다음에 내가 왜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건 나에게 닥칠 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막 흔들려요.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일정이 너무나 빡빡합니다. 그렇죠? 수능은 지금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죠? 그 다음에 입시 과정이 지금 지나네요. 뭐 이렇게 수시 준비하셔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 내가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지점이 부족했구나. 이런 거를 좀 잡아가시고 인정하신 다음에 쭉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계속 봤던 교재들을 다지자. 복습하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인해 보자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번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조금 혼나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강을 듣는 것을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좀 찔리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인강을 듣는 것만이 공부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윤사 강의 맨 마지막에 뭐라 했었냐면 복습은 필수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은 필수다가 뭔 말이냐면 인강만 계속해서 완강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면 그 실력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만 평가원이 바람을 싹 하고 불면, 요번에 구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만 바람을 싹 불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 처음 들을 때 탄탄하게 개념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되찾으세요. 복습하고 다져야 돼.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잘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기본에서 이제는 좀 디테일로 가야 돼요. 디테일로.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임팩트나 올림픽 강의가 디테일한 지점들을 뽑아주는 강의인데, 그런 디테일한 지점들을 모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야. 1번 답지 기억 니은, 4번 답지 기억 니은 리을이야. 그러면 리을 답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리을 답지는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 디테일은 교육과정 밖에서 아주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너가 전체적으로 개념과 기출과 연계 교재를 모두 다 촘촘하게 망난 상태에서 이 내용을 알아? 라는 것 정도의 디테일이야. 그러니까 다시 원론 처음으로 들어가서 인강을 듣는 시간이 공부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개념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내용, 요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윤사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기출과 EBS 교재를 다 망라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 강좌에서 필기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올림픽과 임팩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해줬던 내용들 있잖아. 그것만 보더라도 디테일한 지점들을 다 걸러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기에서 플러스 디테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런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진짜 낯선 선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낯선 선지는 평가원이 왜 내는 거냐면 이건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그러면 수능에서 완전히 낯선 놈을 던지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6평이나 9평에서 한번 싹 던져놔. 그리고 수능에서 6평, 9평에서 모의고사 내가 이거 냈지? 그럼 수능에서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6평이나 9평도 이제는 기출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죠? 올해 6평과 9평도 기출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낯설었던 선지들을 이제 기출에서 다뤘구나 라는 걸 대비하신 다음에 수능장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었다, 어려웠다, 난 이런 내용 모를 거야 이게 아니에요. 평가원도 수능을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에서 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낯설어. 그런 것들은 이게 기출문제에서 새롭게 나온 유형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완전히 낯선 선지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항으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완전히 낯설었던 선지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변별력을 확보했던 내용은 두 번째 말한 거예요. 디테일, 개념, 기출, EBS 연계 교재를 모두 다 망라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은 다소간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지엽적인 내용, 외우기 어려운 내용, 헷갈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말장난 같다는 거 있잖아. 그런 걸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낯선 건 수능에서 내려고 하는구나, 이번에 변별력 확보는 아니었구나, 요 정도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네 번째인데 지금부터 너가 해야 될 일은 뻔해요. 회독이 중요한 거야. 회독. 복습을 하시면서 개념서 몇 회독, 그 다음에 기출 몇 번 돌렸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나왔던 연계 교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저는 다시 보는데 한 번만 다시 봐도 된다고 봐요. 개념서, 그 다음에 임팩트, 올림픽 요거 한 번만 봐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때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윤리와 세상은 첫날, 개념 완성 첫날 OT 때 말씀드렸지만 지구력 있게 나아가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회탐구 윤리와 세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1번 문제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감각적 만족과 다릅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왔죠.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을 향유하는 삶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쾌락의 가치에는 결국은 질적인 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 기본 개념이긴 하지만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쾌락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질적 공리주의자, 쉽게 찾았을 거예요. 밀이죠. 밀입니다. 그럼 이제 1번 답지 확인해 볼게. 유용성을 초월하여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유용성을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잖아. 그죠? 이거 안 되죠. 두 번째,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통적인 관행과 다수의 의사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전통적인 관행과 다수의 의사라 할지라도 미리 생각할 때에는 오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자유주의 파트 할 때 뭐가 나왔었냐면 오류 가능성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이 기존에 믿고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관습이나 관념들, 그 다음에 다수의 의사 또는 다수결 또는 만장일치 내용이 오류일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전통적인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X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리 자유주의자이다 보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규범이거든요. 뒤쪽에 나와 있는 건 자신의 가치관이나 개성 같은 것들은 미리 봤을 때 자유주의적인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앞쪽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더 강조했다는 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자유주의자인 미래 입장에서 어울리지 않아요. 두 가지 알겠지? 3번, 선험적인 법칙과 즉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법칙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무조건적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밀의 입장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밀은 철저하게 결과주의잖아. 결과주의.
요 정도가 되려면 의무론이 되니까 대표적인 사상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칸트가 되는 거죠. 칸트인데 4번 답지형이 보기 전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좀 체크할 게 뭐냐면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 법칙은 선험적이에요.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 법칙은 선험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번째,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정답이 보이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5번 답지가 잘못된 이유는 밀은 쾌락의 가치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요. 쾌락의 가치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5번 답지는 말이 될 수 없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답률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쉬운 문제였어요. 자, 2번 가볼게. 자, 근대 한국 사상인 가와다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천은, 그러니까 선천이라는 말은요, 뭐 딱 증산교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야. 뭐 선천, 우천 이런 표현은 증산교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증산교인지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상극에 지배되어서 원한이 쌓이고 맺혔으니 그래서 천지가 상도를 잃어 참혹하게 되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재앙의 원인은 원한이 쌓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한을 풀고 상생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해원 상생 얘기가 나오죠. 해원 상생.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떤 모든 참혹의 원인이 원한이 쌓이는 데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증산교예요. 그래서 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증산교 얘기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가보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다시 밝힌 것이 수심정기이다. 즉 유교적인 인륜을 강조하면서 수양자세 중에 마음을 지키고서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수심정기를 얘기하고 있어. 포인트 잡아줄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주문을 외우며 하늘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나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학의 이야기다라는 거 잡을 수가 있고요. 뭐 이게 동학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또 하늘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를 가볼게. 첫 번째부터 얘가 원불교라는 것을 깔고 들어갑니다. 원불교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원이 우주 만유의 본원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일원상이잖아. 이러한 진리에 따라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깨닫고 양성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만구족 지공무사.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만구족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표현에 그냥 저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만구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당시의 분위기가 물질적인 문명이 너무나 과하게 이제 서구 문명 같은 것도 들어오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이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어. 그리고 이제 결국은 현실에서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수행하지 않고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불교의 교리가 나오게 되거나 현실과 괴리된 수양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자세가 바로 원만구족 지공무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실 참여적인 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과학 문명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종교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러한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나올 때 이런 이야기가 원불교에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세요. 그럼 선지 한번 가보자. 기억.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그 다음에 병에 나오는 갑을병이 아니구나. 쏘리. 가와 다의 입장은 모두 다 뭐냐면 현세지향적입니다. 현세지향적이다. 그리고 개혁적이에요. 현세지향적이고 개혁적이죠. 쉽게 말하면 개혁을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어디서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현세에서 실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나다의 공통점이니까 기억답지는 동그라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봉건적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만민평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와 다 모두 다 무슨 평등을 얘기했다? 만민평등을 얘기했죠. 세상 모르서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인간이 존중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좀 평등하다는 주장이 가나다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쪽에 나오죠.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답지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학과 과학, 오타 나왔네. 도학과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학과 과학을 발달시켜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니야. 도학과 과학을 발달시켜 0과 6을 온전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사이에 조화를 도모한다는 얘기예요. 과학 문명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사이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불교가 강조했던 무슨 쌍전일까? 영육쌍전 이렇게 되는 거죠. 영육쌍전. 그래서 이것은 X가 되는 거고 리을에 신앙과 수행을 위해서 사회 변화에 초연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초연하다니요. 사회 변화에 초연하다니 말도 안 돼. 셋 다 모두 다 개혁적인 사고고 현세지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초연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될까?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성인은,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단어도 유교니 불교니 도가니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불도 모두 다 성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아무런 속박이 없이 떴네요. 아무런 속박이 없어 자연에서 논입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소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글자로 말했을 때 소요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장자가 강조했던 수양은 마음을 비우는 공부야. 즉 이거죠. 감각으로 듣지 말고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듣거나 보지 말아라. 이때 마음은 사심이야, 사심. 예, 그러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힐 것이다. 특히나 이런 내용들이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별적인 지식이다. 이런 걸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다? 바로 장자입니다. 계속 예규범을 몸을 얽매는 가풀로 여기며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교를 장사하는 솜씨로 여깁니다. 성인은 모략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고 깎고 다듬지 않으니 어찌 가풀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위적인 규범이나 도덕적인 어떤 분별적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장자 이야기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요. 1번 답지 가볼게. 무명에서 비롯되는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갖춰야 됩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불교 사상에서 예스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2번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 유교가 예스라고 할 이야기입니다. 3번에 을을 쌓아 자연과 하나 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합니까?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된다는 표현은 괜찮아. 그거는 말할 수 있지, 장자도. 자연과 하나 된다는 건 도가에서 말할 수 있어. 그게 이상적인 삶의 자세야. 그런데 을을 쌓는다. 이게 보통 맹자님이 말했던 집의죠. 네, 맹자님이 말했던 집의. 그 다음에 호연지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맹자님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4번 시비와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까? 정답 4번이죠. 그렇죠? 이런 공부를 우리가 보통 장자가 예스라고 할 텐데 이런 공부를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죠. 허심, 마음을 비운다. 허심. 그렇죠? 그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일체 것들을 잊는다. 좌망. 정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백성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과 예를 가르쳐야 합니까?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 예를 가르쳐야 하나요? 유교적인 규범을 가르쳐야 하나요? 법도를 가르쳐야 하나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순자 입장에서 예스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4번 가볼게.
가를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제시문상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굳이 분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성리학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는 성리학 얘기고, 근데 이제 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제 1번 답지 확인해볼게.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된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만났던 성리학 문제 중에 역대급 쉬웠어요. 정답 1번입니다. 바로. 그죠? 자,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 존양성찰. 성리학에서 존양성찰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양명학과 성리학 모두 다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두 사상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 나오죠. 그죠? 성리학 이게 맞고. 자, 이제 2번 답 시작해 들어갈게. 실천한 후에야 알미 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야. 왜 아니냐면 실천한 후에야 알미 가능함을 명심해야 된다 아니죠.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이거 X야. X인 이유는 지행병진적 사고와 선지후행적 사고를 강조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는 지행병진과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선지후행에 따르면 이 선지는 말이 되지 않죠. 3번, 인간의 기질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공부를 이어가야 된다. 자, 우리 이거 정리해야 돼. 요거는 본연지성은 순선무학합니다. 본연지성은 순선무학하고요. 그 다음에 기질지성은 가선가학합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물어봐. 선생님, 왜 성리학에서 본연지성이랑 기질지성이 있는데 본연지성이 이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인 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기질지성도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리학이 강조하는 이치로서의 성은 본연지성이에요. 본연지성입니다. 그럼 기질지성은 뭐냐면 참 그러니까 이게 주위의 성리학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통용되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주위의 맥락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다릅니다. 근데 그 기질이 뭐랑 만나게 되냐면 외부 환경과 만나게 되면서 결국 그 기질이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얘들은 착해. 원래 얘들은 본래 착해. 순수해. 순선해. 때묻지 않았어. 그게 꼬맹이들인데 얘들이 다 기질이 다른 거야. 기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실험 같은 걸 정말 유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 그러니까 어떤 그 비인격적 실험이 아닙니다. 실험해 보면 애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사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뭐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 기질이 외부 사물과 만나서 이제 결국 이제 그게 감정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런 기질적인 차이까지 아우르는 현실의 성이 기질성이에요. 근데 성리학이 말하는 본디, 이치로서의 성은 본연이성이야. 그러니까 성리학이 지키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본연지성인 거예요. 그럼 그 본연지성을 가릴 수 있고 위협할 수 있고 그 본연지성이 표현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기질이야, 기질. 근데 그 기질 중에 좋은 기질은 개발해야지. 당연히 좋은 기질은 개발해야지. 근데 나쁜 기질이 보이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제거하거나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대학교 가서 교대나 사대 공부를 하거나 교육학 공부를 하시면 주위의 교육관도 배워요. 근데 주위의 교육관을 배우면 선생님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죠. 기질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디테일하게 가야 돼. 기질지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치로서의 성인 본연지성을 온전하게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공부는 기질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질을 수양해 나가는 거예요. 나쁜 기질은 제거해 나가고 좋은 기질은 강화시켜서 본연지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죠. 됐죠? 그래서 3번 답지는 X 이렇게 가시면 되고 4번 답지 가보겠습니다.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직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이구 이거는 깔끔하게
정약용 선생님이시죠. 자, 5번 가보자.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일단 항상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는 맞아요. 요건 괜찮아요. 성리학에서 항상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한 글자로 말했을 때 뭐냐면 그게 바로 경입니다. 경. 뭐 신독이라는 것도 있는데 경이에요. 그래서 거경국리 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은 우리가 뭐라고 정했었냐면 주일무적 그 다음에 상성성 그 다음에 정제엄숙 요런 게 있었어요. 주일무적, 상성성, 정제엄숙.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한다. 하나로 모아서 집중한다. 그 다음에 상성성, 늘 각성되어 있고 깨어있다. 그 다음에 정제엄숙, 옷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엄숙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경의 자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앞쪽에 나와 있는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이거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디테일하게 가야 돼. 주인은 자신의 성리학을 주장하면서 이기론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성정론, 이기론 많이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경세론입니다. 경세론. 그러니까 경세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경영 또는 행정이에요. 경영 또는 행정.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행정을 통해서 어떤 행정부의 관료나 아니면 행정부의 수반이 연합을 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경세론입니다. 바꿔말로 이거 얘기해요. 사회 문제나 그다음에 정치 문제에 대한 사회나 정치를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방략과 전략을 말하는 게 경세론이야. 그런 걸 얘기했던 사람이 주의죠.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이런 경세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선생님이시죠. 율곡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10만 양병설. 이런 경세를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서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설파하는 게 경세야. 경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볼게요.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인데요. 둘이 묶였습니다. 스피노자와 스토아가 묶였는데 스피노자와 스토아가 묶이는 경우는 낯설지 않죠.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기출해서 반복되었던 유형입니다. 자, 갑지실 보면요.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자, 보세요.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신 또는 자연이 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과 왜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은 뭐하다? 동일하대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아하, 신 또는 자연, 특히 신적인 본성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결국 신이 어떤 작용을 하고 신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누구냐면 스피노자입니다. 네, 스피노자고. 을을 보시면 내 의견을 철회하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도 사라질 거다. 이 얘기죠.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걸 강조했던 게 이제 에픽테토스인데, 하지만 너의 생각과 너의 태도와 너의 사고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너를 동요시키는 외부 환경과 사실들은 벌어질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너의 태도나 관념은 바꿀 수 있다. 됐죠? 너를 모욕한 자가 판단하는 대로 또는 네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가 바라는 대로 사물을 이해하지 말아라.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라. 누군지 아시겠죠? 스토아 학파 사상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럼 1번 답 찍어볼게. 자연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신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왔잖아요. 위에 나왔잖아. 신 또는 자연, 신 또는 자연 이거 나오잖아요.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었던 거야. 그냥 정답은 1번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게 뭐냐면 신 또는 자연이라는 개념은 신은 이렇게 배웠잖아. 무한한 속성을 갖고 있고요. 무한성을 갖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유일한 실체이고요. 유일한 실체고 하나 더 가면 얘는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본성은 필연성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양태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은 자유의지를 가릴 수가 없죠. 확인.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은 양태란 얘기야. 양태. 양태. 그러면 이 양태는 자유의지가 없죠.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번. 인간의 본성인 이성은 신과 자연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스토아파는 개인의 이성이 보편적 이성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삶의 자세이고요. 3번 X고. 4번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은둔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은둔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했을 때 앞쪽에 나와 있는 진술은 괜찮은데 뒤쪽에 나오는 진술이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토아파는 공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의무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무를 강조하지. 은둔자적인 삶을 강조했던 건 스토아파와 동시대 헬레니스트 시대의 사상가였던 에피쿠로스가 되는 거죠. 5번 자연 질서가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스피노자하고 스토아는 모두 다 자연의 질서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이게 5답률 4위인데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5답률 4위인 조금 당황스러워요. 선생님 여러 번 봤거든, 이 문제를 다시. 왜 애들이 틀렸을까?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라는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뭔가 나왔어. 자, 봐봐. 이는 하늘이 주는 벼슬이며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막지 않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에요.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갑에 나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랐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근데 단서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다.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기출이었거든. 선생님이 말하는 디테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춘 친구들은 아하, 이거를 보자마자 헷갈리지 않고 바로 튀어나왔을 거라고. 누굴까? 그럼요, 맹자예요. 맹자입니다. 선생님 이거 왜 맹자예요? 맹자님은 인이예지라는 사덕과 측은 수호 사양 11이심이라는 사단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엄청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소한 차이가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유발해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자신의 마음을 계속 보존하는 자와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리고도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게 소인이고요.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대인이 되기 위한 수양입니다. 됐죠? 그러면 마음을 잃어버려서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방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방심. 그 다음에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거야.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한 사람이 맹자님이세요. 읽어볼게. 얘는 성인이 자기를 일으켜 만든 것으로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얘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이 훼손됩니다. 정말 많이 나왔던 글입니다. 예, 전형적인 글이고요. 을은 순자님이세요. 그럼 이제 1번 답지 가볼게. 이는 친소의 구별이 없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교, 특히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이라는 것은 친소의 구별이 없는이 아니라 있는이지. 네, 있는. 기본적으로 인은 분별적인 사랑이잖아요. 분별적인 사랑. 1번 X고.
2번, 인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측은지심을 형성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왜요?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덕이라는 것과 사단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을 형성해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돼라는 거죠. 3번, 얘는 타고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얘가 성현의 가르침인 건 맞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타고난 성품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타고난 성품을 유지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타고난 성정을 변화시키는 수단이죠. 변화시키는 수단. 4번, 얘는 욕망 조절의 기준이자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얘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도 욕망을 규제하는 그러한 제어 수단이 바로 뭐다? 얘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5번, 인과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을 교화시킬 수 있다. 백성의 성을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자니까 갑이랑 을이 있을 때 갑은 안 되고 을만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이게 5단율 4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개념과 기출과 연계교재를 탄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탁인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 윤사는 계속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돼. 한쪽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어떤 테마만 열심히 보거나 어떤 소재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회독을 하세요.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기계 욕구가 전체적으로 조화된 상태가 정의입니다. 어떤 부분이 전체에 어긋나는 것은 부정의합니다. 끝났죠? 예. 갑에 나눈 사람은 플라톤이고요.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덕은 옳은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피하고 중용이죠. 그 중간을 택해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함양됩니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럼 선지 한번 가볼게. 기억, 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플라톤과 일원론적이고 현세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선의 본질을 인식하는 사람, 특히 철학자죠.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당연히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니은답시.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한다고요? 그럼 신이죠. 신이죠. 그러니까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플라톤 입장에서 따르면 두려움 느껴요. 두려움 느끼지만 용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부정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둘 다 부정이고요. 디귿답지. 이성이 욕구를 지배하여 나타나는 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성이 욕구를 지배하여 나타나는 덕은요. 두 글자로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이 절제의 덕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됩니까? 라고 플라톤이 강조한 게 마치 디귿 동그라미고 리을에 어떤 경우에도 중용 상태에 이룰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그 자체로 악한 감정이나 그 자체로 악한 행위에는 여기에는 중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감정과 모든 행위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게 누구였다? 그렇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됐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넘길게요. 8번 가보겠습니다. 가불은 한국 사상가들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가 세트인데 예측했습니다. 5단율 2위죠. 그러니까 쫄아서 그래, 쫄아서. 9번 문제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갑에 나오는 사상가가 누구냐 출발해 볼게요. 그대로 가시면 돼. 현관에 준비하시고 요거는 외워주는 게 좋아.
성은 자 형광펜 하늘의 진실한 이요 마음의 본체이다. 그 다음에 경으로 주재하여 본심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움과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며 성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될 경지이니 경으로서 성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이랑 성을 지금 둘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경성 둘 다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가베나우로 산을 봤더니 성은 마음의 본체고 경은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공부하는 요령이래. 괜찮지? 그럼 이제 의를 가봐. 성은 하늘의 길이요 경은 사람의 길이다. 무릇 마음은 한결같이 몸을 주재하고 경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재해야 된다. 스스로 노력하여 성으로 나아가려면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오직 경에 힘써라.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제시문은, 그러니까 이 제시문은 되게 중요한 거야. 위에 나오는 제시문은 성과 경이 있을 때 성은 마음의 본체로서의 수양이고 경은 마음의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공부 방법의 요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요령이고 성이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될 경지야. 그러니까 경으로서 우리가 성에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누굴까? 이지. 근데 오직 경에 힘쓸 뿐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이 정도는 기본 개념으로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제시문은 굉장히 좋은 제시문이고 경과 성에 대한 비교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요 제시문은 반드시 스크랩을 해두세요. 그러면 선지 한번 가보자. 갑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봐봐, 이게 디테일이야. 이게 디테일이라고. 마음을 집중하고 늘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입니까? 마음을 집중합니다. 요거를 네 글자로 주일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얘를 상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거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에 대한 이야기야. 경.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X죠. 둘 다 X 이렇게 하시고. 니은에 경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디테일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아까 봤잖아. 네 글자. 정제엄숙 이렇게 봤어요. 정제엄숙. 자, 그리고 정제엄숙이 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니까 이건 둘 다 예스가 되겠죠. 티귿. 경은 일상에서 무력이 본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까? 당연히 둘 다 예스죠. 리을. 성과 경은 참된 알을 형성하여 성인에 이르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된 알미 양지야 라고 나왔잖아요. 참된 알미 양지야. 이렇게 보는 건 기본적으로 양명학적인 사고야. 그러니까 양지의 존재를 성리학과 양명학이 모두 다 인정하는 건 맞지만 참된 알을 양지라고 보는 건 양명학이에요. 근데 심지어 양명학도 안 되는 게 형성이야. 양지는 원래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건데 웬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인 거죠. 그러니까 8번 문제가 너네한테 물어본 게 뭐냐? 야, 디테일하게 공부해. 디테일하게 공부해. 어떤 게 나올지 네가 혼자 예측하지 말고 기본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에 나와 있는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올림픽에서 정리해줬던 심화 내용까지 충분히 숙지해. 바꿔 말하면 이거는 경이라는 것에 뭐를 물어본 걸까? 그럼 경의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디테일을 요구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률 2가 났던 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맞췄어요. 그런데 아니면 틀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과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즉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리학자들을 뭐라고 비판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성기요설을 주장하셨죠. 성이라는 것은 천리가 아니야. 사덕이 아니야. 그것은 기요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은 바로 기요야. 사덕이나 천리가 아니야. 사덕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원래부터 사덕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야.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사단이라는 것은 선천적이지. 요거예요. 1번, 성은 자연스럽게 생득적 덕을 드러내는 성향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지. 왜냐면 정약용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이라는 것은 뭐야? 기호야. 아니, 성이라는 것이 기호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판을 하겠어요? 그렇죠? 2번, 성은 인간만이 지니는 형구의 기호일 뿐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정약용 선생님은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를 나눴어. 그리고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갖고 있고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 2번 X예요. 3번, 성은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여기서 실수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지. 정약용 선생님이 봤을 때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 이거는 성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될까? 덕이야. 기호인 성은요, 정약용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지? 4번, 성은 선악의 가치를 수반한 하늘의 이치임을 모르고 있다. 다시 한번 체크. 성기호설에 따르면 성은 천리나 사덕이 아니라 뭐다? 기호야. 5번, 성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임. 이게 바로 성기호설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9번 문제는 쉬웠어요. 정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자. 한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불 봤더니 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효죠. 원효예요. 원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을 가봤더니 교를 닦으면서 관을 폐하거나 관에 치우쳐 교를 버리는 것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교종의 승려도 선을 닦아야 하고 선종의 승려 역시 교리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것도 역시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제시문들이 나왔을 때 반복해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눈에 빡 하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수능 시험장에서 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 한번 해주고 나잖아. 그럼 이제 깔끔하게 예쁘게 필기를 막 해. 와, 막 형광펜 바르고 막 거기다 꽃가루 뿌리고 막 이렇게 다 해. 그리고 안 봐. 그러면 내가 들리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 너의 머리를 믿으면 안 돼.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을이 진울이냐 의천이냐 고민했던 친구들은 혼나야 돼요. 이거는 엄연히 의천이죠. 그렇죠? 네, 의천입니다. 이유는 교를 닦으면서 관을 폐하거나 관에 치우쳐 교를 버리는 것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나온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 교관 겸수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교관 겸수해야 돼 임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1번 답시 가볼게요. 부처의 힘으로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수행은 삼가야 한다. 혼나? 원효 선생님은 부처의 힘으로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수행을 뭐 했어? 강조했죠. 강조했습니다. 됐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정토종 사상이라고 그랬고요. 정토종이라고 했고 그 정토종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무애행이었잖아. 아무 걸림과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수행. 그걸로도 충분히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정토종이 불교의 몬중화, 대중화. 2번, 모든 종파의 이론들을 하나인 근원에 의거하여 회통해야 된다. 어머나, 바로 정답이죠. 하나의 근원, 그게 바로 뭘까? 두 글자, 일심이고요. 회통해야 된다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원융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답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구나 라고 찾아내시고 3번, 능력이 출중한 자는 화두를 들은 간화선 수행을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 이전 기출도 나왔었습니다. 화두를 던지고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 간화선. 간화선은 진울이야. 진울. 그 다음에 점차적인 수행을 거치지 않고 점차적인 수행은 점수. 그거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달아야 돼. 됐죠? 그럼 이거 누굴까? 뭐 해능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5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경전 연구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죠. 왜냐면 의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경전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수행을 병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의천이에요. 왜냐면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됐죠? 진울이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이제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가불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입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정한 것은 제시문은 어렵지 않아요. 즉, 이 제시문 상에서 결국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갑에 대한 비판과 을에 대한 비판이거든. 그러니까 갑을 비판하고 을을 비판했지만 우리가 찾아내는 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갑과 을이 누군지예요. 갑에 나오는 사람은 벤담이고요. 을에 나오는 사람은 칸트입니다. 문제 없어요. 선지 가보자.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혼나? 뭔 소리야. X지. 왜냐면 벤담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X고요. 2번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낚이지 마. 무조건 벤담은 결과야. 결과. 3번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된다. 하하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계교재를 분석해보고 이전에 나왔던 기출을 분석해보면 이걸 낼 수밖에 없다니까. 칸트 문제에서. 이거 X야. 왜 X냐면 칸트가 생각할 때 항상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건 의무에 맞는 게 아니야. 물론 의무에 맞는 게 옳은 행동일 수도 있어.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야.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항상 도덕적인 거예요? 라고 질문 던지면 이렇게 가야 돼. 의무에서 비롯된 것만이라는 거고요. 이 의무에서 비롯됐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동 있잖아. 다시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동 있죠? 그런 게 항상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의무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를 똑같이 2번 얘기했어요. 개념 때 한 번, 임팩트 때 한 번, 올림픽 때 한 번. 2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심정이 막 동요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스타 공부 피드나 이런 데다가 막 글을 올리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의무에 맞죠. 그 선행이잖아. 선행이잖아. 착한 일이야. 그런데 칸트 입장에서는 그게 항상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의무에는 맞거든. 그렇게 하는 게 의무에는 맞아. 부합은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정한이가 고객 관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근데 이거 임팩트 올림픽도 똑같이 얘기했어. 이거 순도 100% 가정이니까 1도 그냥 1도 가정이다. 1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해. 약속을 지켜. 그런 게 의무에는 맞아. 근데 알고 봤더니 정한이가 인스타에서 그런 선행을 한 이유가 고객 관리라는 거야. 그래야 애들이 이제 홍보를 해줄 거거든. 우리 선생님은 후배들한테 자기들한테 뭐 이렇게 소통도 해주고 한다. 후배들아, 정한이 거 들어. 그거를 노리고 정한이가 고객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고객 관리는 결과잖아요. 결과를 고려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를 고려한 정한이의 행동이 의무에 맞긴 하지만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의무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그건 경향성이나 결과에서 비롯된 거야. 결과에 대한 예측과 경향성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 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거를 올해 EBS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평가원이 계속 강조하고. 4번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4번 답지. 거기 아래쪽에 공간이 없죠. 또 평가원이 시험지를 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그 위쪽에 11번 문제 위쪽 여백에다가 4번 답지에 대해서 조금 쓸게요. 2가지 선지를 좀 같이 갑니다.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주관적인 행위 준칙이
주관적 행위 준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주관적 행위 준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번 답시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명령에 부합한다면? 정언 명령에 부합한다면.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칸트 입장에서 모든 행위 준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 답시 가볼게.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한테 말도 안 돼? 자, 자신의 행복 증진이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누구한테 절대 말이 안 돼요. 칸트가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하지만 요 내용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행복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에 부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할 수 있다고 봤잖아. 대신에 도덕, 즉 의무를 고려할 때는 행복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증진할 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도덕 또는 의무와 맞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의무에서 비롯되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괜찮지? 그래서 행복이 어떤 의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칸트 철학에서.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불 봤더니요.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절망은 병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최대의 불행이고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왠 줄 알아? 되게 멋진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또 실존주의 얘기 나오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짧게 할게요. 지금 절망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되게 절망적일 거야. 힘들 거야. 그치? 절망은 병이에요. 예, 근데 역설적으로 그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최대 불행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계속 성적을 계속 유지해 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도 절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순도 100% 성적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계속 안정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속 다 100점이야. 다 만점. 그런 친구들은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해요. 이 병에 걸리고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병은 가장 위험천만한 병이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망에서 이르는 이 절망에 이르는 병 있잖아. 여기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달려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키르케고르입니다. 갑에 나온 사람은 키르케고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을을 가보자. 불안에서는 현 존재를 개별화시키는 특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화는 현 존재를 세상일에 빠져있는 상태로부터 되돌려 놓으면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현 존재의 두 가지 존재 가능성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특히 이분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은 죽을 거라는 거. 근데 인간과 동물, 특히 현 존재와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현 존재는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그 불안 속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것도 주체적인 선택이야. 하나는 뭐냐? 본래성, 죽음으로의 선구.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거죠. 그러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비본래성은 뭐냐면 죽음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회피하고요. 죽음의 가능성이라는 걸 회피하고 그냥 일상적이고 타율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거는 본래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 누구? 그렇죠. 을에 나온 사람은 하이대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니? 그러니까 요 내용도 중요하고요. 요 내용도 중요한 거야. 그럼 선지 가볼게. 기억.
윤리적 실존은 심리적 실존으로부터 도약하여 전개된다.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본 거냐면 단계 물어본 거예요. 단계.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실존의 3단계. 디테일을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는 거여서 심리적 단계에서 그 다음에 윤리적 단계로 나가고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윤리적 실존은 심리적 실존으로부터 점핑. 괜찮죠? 그래서 기억 답진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니은 답지 갈게요. 주관적 진리와 주체성이 없어도 진정한 실존은 가능하다. 뭔 소리야. 이분의 정말 강조점 주체성이 진리다. 됐어요? 디귿, 죽음의 불안은 현 존재를 본래적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입니다.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강조했던 게 죽음으로의 선고, 죽음을 대면하라, 직시하라. 리을, 불안한 실존을 인정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목 잡고 쓰러지는 분 있죠. 누구야? 키르케고르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아닌 키르케고르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괜찮죠? 네. 자, 13번 가볼게요.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오답률은 5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잡지 않고 개념이 조금 느슨한 친구들은 여기 다시 봐야 돼. 사회계약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로움과 이렇게 나왔죠. 자,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로움. 즉 정부나 국가가 구성되기 이전의 상태, 자연 상태에서 평화로움을 누렸다고? 그러면 바로 튀어나올 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분은 홉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홉스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잖아. 기억나시죠? 가족끼리 여행 갈 때 보통 뭐 텐트 챙기고 코펠 챙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용돈을 왜 챙겨? 아무튼 뭐 여행비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홉스가 생각했던 자연 상태는 가족끼리 여행 갈 때 총 챙긴다고. 왜냐면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결국 질서와 무질서 상태였고 정의와 부정의의 기준조차 없었던 상태. 그래서 모든 행위가 정의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혼돈과도 같은 게 전쟁 상태예요.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 온갖 특권이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은 자연법적인 권리, 자연권이라는 것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집행 권력의 부재.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권력의 부재야. 권력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없어. 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착한데 꼭 나쁜 새끼들이 있거든. 그럼 그 나쁜 새끼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응징할 수 있는 무언가 권력기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렸던 자연권 향유가 좀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뭐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민의 계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자, 갑에 나오는 사람은 로크예요. 로크고. 자, 이제 읽어 봅니다. 사회계약으로 해결할 과제는 두 가지래요. 첫째가 일반 의지라는 단어, 정말 중요한 키워드,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요.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루소의 글입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문명과 제도와 법률이 없었던 자연 상태 있죠. 특히 사유재산제가 등장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 사유재산제가 등장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특히나 사유재산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불평등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 불평등은 사람들의 일반 의지의 결집을 방해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정치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사회 상태라고 해요. 사회 상태. 그 사회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그 계약을 맺은 이유는
일반 의지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선, 공동의 의사,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와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반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이 언제겠습니까? 자연 상태죠. 1번,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이 선지가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로크 목 잡고 쓰러진다. 왜냐면 로크는 이권 분립론을 얘기한 사람이야. 이권 분립론.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립시켜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했고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세 글자, 자연권이죠. 네, 자연권. 그거를 향유하고 있었다고요. 됐죠? 정답 2번이고. 3번,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디테일이야, 얘들아. 루소는 주권은 대표될 수도 양도될 수도 없다고 말했던 직접 민주주의자예요. 3번 X입니다. 4번,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심화. 시민의 동의 없이도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답지 뭔 소리야. 자, 14번 가볼게요. 가의 중국 사상가 가불의 주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들어갈 진술인데요. 잘 보면 알겠지만 14번이 오답률 안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심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의 바탕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이고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다. 개정해. 뭘 말한 걸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석가모니가 강조한 수양의 자세인 사막입니다. 자성이 문득 깨닫고, 여기 핵심 나왔죠? 도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문득 닦으면 돈수가 나왔습니다. 돈수가 뜨는 순간 게임 셋. 누굴까? 그렇지. 얘는 해능이죠. 괜찮아? 자, 어디 가볼게. 지지경물이란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 하나하나에서 실현하는 것이야.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야. 양지가 천리래요. 양지가 천리래. 더 보탤 것도 없어. 더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 보탤 것도 없어. 그것 자체가 온전한 천리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향하는 곳을 바로잡아 사물 하나하나에 온전히 그 천리를 실현하면, 즉 양지를 실현하면, 세 글자 everybody say, 뭔 양지? 치양지. 그게 바로 치지경물이야. 누굴까? 왕수인이죠. 해능과 왕수인이 떴다고? 그러면 얘들아, 이분들의 공통점은 선종과 누구? 양명학의 공통점이거든. 그럼 뻔한 이야기를 물어봐요. 이론적 학습 없이도 너의 마음의,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본성을 다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너의 본성을, 타고난 본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자, 확인 들어갑니다. 기억. 오온으로 이뤄진 나가 영원하다는 집착을 버려야 돼. 이건 불교 가르침이죠. 해능도 불교 당연히 사상가니까 지지합니다. 양명학이랑은 상관없고요. 기억 동그라미. 평범한 사람은 이론적 학습으로 진리를 깨달은다.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갇혀진 이상적 인간됨을 발현해야 돼. 그렇죠. 해능한테는 그게 자성 또는 불성. 그 다음에 양명학한테는 뭘까요? 이미 마음에 갇혀진 이상적 인간됨. 그게 바로 뭘까? 사덕이죠. 양지죠. 그거를 실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과 디귿 맞고요. 사물의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여 천리에 도달해야 된다. 사물의 이치가 있다고, 사물의 이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얘는 그렇죠. 성리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건 둘 다 X가 되겠지. 됐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입니다. 1번 답이 되겠네요. 괜찮네요. 자, 이제 15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답률 3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 생각이 맞다면요, 이게 정답이 2번인데요. 이건 찾았지. 그러니까 갑이 아우구스 티누스야. 더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게 아키나스야.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1번 답지하고 아마 3번 답지일 거예요. 4번 답지, 5번 답지는 아니지. 4번 답지에서 이성을 통해 신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아퀴나스한테 맞을 이야기야. 인간은 이성적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에 이른다. 뭔 소리야? 이성적인 선택으로 지복하는 거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덕 또는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 때 지복에 이르는 거야. 무슨 이성적인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에 이르러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봐야 돼. 개념서를. 근데 이제 궁금한 건 1, 2, 3번. 먼저 1번부터 갈게요. 이거는 선생님 개념 완성 강좌를 들었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나 아마 해설 강의만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 얘기를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개념 완성 듣다가 뭐 임팩트 또는 뭐 올림픽 때 왔다든지 아니면 난 너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은 냅두세요. 예. 근데 개념 완성 강좌를 선생님 거를 들었고 선생님이 판서해주는 내용을 필기노트에 옮겨 적었던 친구들 있죠. 우리 같이 막 했잖아. 정리하면서 개념 완성 때. 그죠? 그때 아우구스 티누스 필기한 거 있지. 빨리 가서 봐. 거기에 요거에 대한 언급이 아플링하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1번 고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선하기 때문에 절대 선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한 건 선이죠. 그건 이해. 두 번째, 그래서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러면 악은 뭔데? 인간의 자유의지의 오남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오케이. 그러면 자유의지가 오남용된 게 뭔데? 선이 결여. 선이 결핍된 거야. 이것도 맞아. 괜찮아. 근데 이거 왜 틀린 거냐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실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정의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실체, 윤리학 사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실체에 대한 뜻이 뭐냐면 다른 것에 의존 또는 다른 것에 의지 또는 다른 것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것, 다른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게 실체야. 됐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 악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왜 실체가 아니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어서 얘는 선이 없었다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유가. 선이 없었다면 성립될 수가 없다니까 저 악은. 근데 어떻게 실체야? 응?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이겠니? 질문. 그림자는 실체일까요? 아닐까요? 그림자는요. 응?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질문 던진 게 아니야. 그림자는 실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과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 피사체라나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딱 서 있잖아. 개가 없었으면 그림자는 안 생겼잖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지.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거야. 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존재하는 건 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이었는데 그 선의 결핍이 결국 악인 거죠. 그러니까 선이 없었다면 악도 없었던, 악이라는 건 그러니까 선의 뭔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 필기가 블링블링하게 개념 완성했어요. 네가 네 팔로 썼어. 그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쁜 펜으로 또 썼지? 거기 있다고. 다시 정리할게요. 왜 실체가 아니에요, 선생님? 선의 상대적인 개념이 악이야. 그리고 선이 없었다면 악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돼. 불교에서 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고 해?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고 하잖아. 그때 실체가 뭔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어? 다른 것에 의지하고도 존재할 수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응?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른 것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자아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지.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자아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인간의 실체와 동물의 실체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결국 인간만 얘기할게. 결국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과 물질은 둘 다 실체지. 왜 실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가 관여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고. 그게 실체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그래서 1번 답지는 X예요. 자, 이제 2번 답지 가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게 아유 진짜 얘들아. 오케이. 신앙은 이성보다 위에 있다. 아유 선생님 저 이거 알죠. 당연히 알죠. 예, 당연히 알죠. 예, 당연히 알죠. 이거 둘 다 동의하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성이 신앙에 기여한다고? 네, 맞아요. 이성이 신앙에 기여해요. 맞아요. 근데 니네 너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 좀 유연하게 사고해. 막 강박적으로 문제 풀지 말라니까. 그런 강박을 부리기 전에 이런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잘 봐. A가 B보다 우월해. 그리고 A와 B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 근데 A가 B보다 더 훨씬 더 우월하고 나은 놈이거든. 근데 B가 A에 기여해. 당연히 기여하지.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질문 던집니다. A는 B에. 응? 기여해 못해? 응? 아니 얘들아 봐. 기독교 얘기해줄게. 하나님이 있어. 여기는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든 아퀴나스든요, 두 분 모두 다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해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해서 혼자 독립적인 힘으로 스스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 신이야. 그리고 그 신을 믿고 따라가야 돼. 그게 뭐냐면 두 글자로 신앙이야. 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추앙하는 게 신앙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신앙을 통해서 인간은 빛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성에 기여하는 힘이 엄청나지. 그게 본질인데 2번이 정답인데 왜 또 3번이 문제가 되냐면,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됩니다.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됩니다. 선생님, 이거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이루는 행복은 최상의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복.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넘겨서 16번 문제 가볼게. 16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갑에 나오는 사람이 아이고 나딩 쓰고 을에 나오는 사람이 맥킨타이였어요. 네, 이번에 배려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실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닙니다. 배려는 낯선 타인뿐만 아니라 플러스 동물과 식물, 거기 플러스 자연 전체, 심지어 미래 세대까지. 자연 전체에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 미래 세대의 인간들까지 확대시킬 것을 얘기했던 게 바로 나딩스입니다. 그리고 나딩스가 생각할 때 배려의 원형은 자연적 배려. 그래서 과거에 자연적 배려를 받았던 기억, 다시. 과거에 자연적인 배려를 받았던 경험과 자연적 배려를 했던 경험, 그거에 대한 기억이 윤리적 배려를 더욱더 촉진시킨다고 봤던 게 나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죠. 자, 3번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한다. 그게 바로 덕윤리입니다. 예, 덕윤리고요. 4번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중요해. 개인이 추구해야 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규정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맥킨타이어입니다. 5번에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구애받아야 해요. 즉 바꿔 말하면 도덕 판단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라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은 갑이랑 을의 공통점이 되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16번의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17번 가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정주의자 이야기고요. 주정주의자 이야기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휴미죠. 휴미입니다. 자,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게 양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끝났습니다. 홉스네. 그럼 이제 1번 답지.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휴미 뭐라 그랬어?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얘기하잖아. 우리가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믿음이다라고 봤던 게 휴미예요. 1번 X.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과 정념은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장난하냐? 휴메 입장에 따르면 이성은 정념의 노예야. 이성은 정념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의 방향에 대해서 이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지우시고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요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답지 X고요. 그러니까 상반될 수 없어요. 3번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쉽죠. 정답 3번이죠. 이거 과거 기출이에요. 기출선지. 4번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성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홉스는 말합니다.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성력은 국가가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어.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국가가 있어야야. 5번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총월적 존재의 명령이자 요구이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왜냐면 휴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정념의 산물이고요. 휴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념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의 산물이냐면 계약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제 18번 가보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인데 오답률 1이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 노직의 정의관은요, 고정적이거나 정형적이지 않고 비정형적이고 특히나 중요한 게 역사적인 분석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분석, 즉 취득과 이전의 역사 또는 과거에 네가 했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보상.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성의 원리야. 1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2번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어? 아니야, 있어요. 매매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이전될 수 있지. 그렇죠? 3번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됩니다. 아니에요. 정의의 원칙이 있어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거든. 4번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원초적 입장은 가상적인 상황.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자기 삶에 대해선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 5번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일 나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절차적 정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이게 1번 답지에 대해서 궁금하면 임팩트, 올림픽, 개념 완성 어떤 걸 보더라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얘들아 다시 한번 개념을 다지면 돼. 다음번에 나올 때는 안 틀린다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19번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F에 해당한 내용인데요.
갑을 봤더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불가지론적 회의주의죠. 고르기아스의 말인데요. 고르기아스라는 걸 몰라도 돼요. 그냥 소피스트라고 해도 돼. 선에 대한 지식은 무지의 자각과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소크라테스 이렇게 가시고요. 자, 병. 비록 선을 알고 있다 하여도 인간이 악한 행동을 저지른 이유는 덕 있는 행동을 습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선지 처리. 먼저 1번부터 갑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음을 간과합니다. 자, 갑이 소피스트예요. 방향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공격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을과 병은 있다고 봐요. 근데 갑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없다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있다는 을과 병은 이렇게 간과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1번 예스고. 2번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B가 지금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보편주의 입장에서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까야 돼. 적절한 비판이죠. 3번 의지박약 때문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간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달리 의지의 박약이나 충동 때문에 결국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4번 덕의 실천은 참된 암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덕의 실천이 참된 암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5번 선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가 지금 누구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소피스트를 까는 거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 현실 세계에서 실천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상가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예.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회사상가 가불의 가상대화이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을 봤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 고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방임적 질서에서 비롯된 대량 실업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수정자본주의 사상가 케인즈의 입장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우리는 자유경쟁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국가의 통제를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 국가의 구성원들을 노예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유경쟁의 원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누굴까요? 하이에크입니다. 신자유주의 사상가예요. 그럼 1번 답시. 시장의 자연적 조화 기능만으로 대량 실업을 해소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던 게 케인즈야. 1번 X고. 2번 효율을 저해하는 병폐 치유를 위해 국가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 그건 오히려 을이죠. 3번에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막는 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가 을이에요. 4번 공유제와 계획경제의 법적 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말도 안 돼. 그건 노예로 가는 길이에요. 5번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제 및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갑이랑 을이 모두 다 자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의 난도와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너의 점수와 틀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정은 다시 풀어보니까 알겠던데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너한테 다시 풀어볼 기회를 수능에서 주지 않습니다. 9월 평가 모의고사 그 현장에서 너가 풀었을 때 맞췄다, 틀렸다, 어려웠다, 헷갈렸다, 쉬웠다 이런 문항별 평가가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디가 부족한지 확인하시고 거기를 1차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세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봤던 개념서, 그 다음에 연계교재, 기출문제집을 보시든 아니면 개념서, 임팩트, 올림픽을 보든 똑같아요. 제가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분석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교재에 다 수록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너가 리뷰해야 돼. 선생님 저 어떤 강의 들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다시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 읽다 보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요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확인하면서 아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게 9월달 평가원 때 받았던 현타를 치유하는 효율적 방법이에요. 예? 9평 때 받았던 현타 있잖아. 그게 두 가지야. 이성적인지 감정적인지 구분하세요. 감성적인 거라면 집어치워.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봤을 때 내가 받아들일 거라면 받아들여.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고 교재 전반에 나왔던 내용들, 내가 확인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세요. 안 그러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해돼? 이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서 남은 기간 동안에 야 70 며칠이야 충분해. 충분하다니까 뭘 이렇게 포기한다 그래. 어? 그 있잖아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드립 그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고 돈 셀 때랑 그. 자 이렇게 해서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